2021년 새해를 맞아서 지난 월요일부터 닷새 동안 세계 경제를 각 분야별로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대내 외환 시장에 대한 분석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이 시간에는 지금 미국 현지 조지아주에서 상원 선거 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선거 결과를 주목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현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말을 전해드리기 전에 이 뒤쪽 배경 화면부터 우리 정 PD가 준비한 모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이렇게 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배경 화면 보시죠? 이게 동학개미 작년 그 코로나 직후서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작년 8월 달에는 한국 증시가 가장 유망하다 해서 미국 주식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한국 주식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동학개미들이 한국 증시를 올렸던 가장 큰 힘이죠. 그리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본 마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 판단 없이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했습니다는 사실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코스피 3천 진입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렇게 취임사에 강조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는 결국은 가장 운이 좋은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배경 화면이 가장 이렇게 제가 이런 미국 증시를 진단하기 전에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오늘 그 미국 증시 보면 우리 코스피 3천 진입에 더 이렇게 가능성을 좀 높일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은 월가에 보면 조지아 상원 선거 결과 간망세다 하는데 그 의미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조지아 상원 결과에 대해서 이 조정이냐 아니면 추가냐 이렇게 여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미국의 월가의 현지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끌어올린 데는 리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첫 방송에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트럼프에 뒤틀었던 문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면서 7가지 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데에는 역시 중국이 트럼프 정부 때 IT 업종을 퇴출시켰던 것을 다시 화합시킨다 하는 측면이 사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걸 끌어올렸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화합, 되돌아간다. 이제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되돌아간다 하는 이 측면에서 하나의 키가 됐다. 이게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오늘은 조지아 선거 결과가 미국의 증시를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인덱스 랠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 캐스터 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오늘 ISM 제조업 지수를 비롯해서 신규 공업 수출이라든가 이런 지수들이 또 고용 지표까지 발표했는데요.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는 예상치가 낮다 하더라도 실적치가 높을 때는 이걸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동안 성장률의 그로스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는 잘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월가에서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인덱스 서프라이즈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인덱스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60을 넘고 있습니다. 이게 50 넘을 때는 회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그렇죠. 이렇게 인덱스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덱스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게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우와 S&P 지수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작 많은 사람이 조지아 선거 결과에 연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월가의 현지 분위기랑 같이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그 전문가들이 현지 분위기와 달리 조지아 상원 결과에 대해서 주가가 뭐 경우에 따라서 20포인트 조정할 것이다. 블루웨이브가 될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까지 민주당 차지할 때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 네. 그래서 대형 악재가 아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자기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 문제 이런 문제도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인상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그 어렵과 관계없이
상원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승리해서 블루 와이브가 될 때는 법인세 인상한다, 주가 조정한다, 대형주가 조정한다 이런 쪽으로 제시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어제 하루 종일 방송에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블루 웨이브가 된다 하더라도 대형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화당의 다수에서는 우리가 미 증시에서 우려하는 사실 법인세 인상과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거로, 대세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 조절하는 거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속도 조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에 대해서 호재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미국의 주가에서는 그렇게 상원의 그 선거 결과가 크게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방송에서 한국 증시가 해외에서 유독 이렇게 가장 주목한다. 제가 한국만 넣습니다. 어제 제목에서. 근데 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10포인트 정도 남겨 있기 때문에 3천선 아까 서팀장께서 3천선 진입을 기념 사실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는 지금의 여건상으로 보면 3천선 진입하고 안착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해를 전망해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주식 못지않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실제로 외환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 월요일부터 세계경제 총괄 어제 각국 경제 이렇게 그런데 시청자분 중에서는 환율 언제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것을 제일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시청자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또 우리 그 국내 증시가 3,000포인트 진입할 때 외국인의 동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환율을 좀 땡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직후에 작년에 국내에서 금융시장에 코로나 영향을 받은 게 작년 3월이라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는 그때 기조가 두 가지 측면이었죠. 일부 사람들이 주가 떨어진다, 기축통화 올라간다, 환율 올라간다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주가는 세게 올라간다, 환율은 많이 떨어진다, 달러는 하지 마십사 하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방송에 이렇게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이렇게 조전 상무랑 같이 동학개미 운동을 주도해서 지금 코스피 시도 3천 시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오늘 환율 얘기니까 환율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환율은 어떤 이렇게 은행의 증권사 속해 있는 은행의 이렇게 회장께서 기축통화인 달러뿐이 갖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금융사에서는 달러 포지션을 아직도 막고니 갖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달러 가치는 작년 3월 중에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단계의 그 기점은 미 대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직후서부터 미 대선 직전까지가 보통 1단계 달러 약세 추세라면 일단 주요 통화에 대해서 이렇게 통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정확히는 작년 3월 18일이 될 겁니다. 102.8, 103까지 갔었죠. 근데 대선 직전까지는 94레벨대로 떨어졌었습니다. 이 폭으로 보면은 사실 한 10% 이상 떨어졌죠. 그리고 같은 기간에 원달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달러 원이 많이 떨어져서 달러당 150원이 급락했던 모습이 미 대선 직전까지 1단계다. 그래서 작년에 모든 자산 가치가 올라왔습니다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 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은행 PB들이 달러 사세요, 달러 사세요. 아직도 달러 예금 잔고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달러가 떨어질 때마다 사세요, 사세요 했는데 작년 한 해 재테크 시장을 이렇게 전망할 때 모든 자산이 올라갔습니다는 그 강조했던 달러 가치가 13% 손실을 봤다.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체험적으로 느끼실 거로 봅니다. 체험적으로 느끼는 상태에서의 미 달러 가치 약세를 보통 2단계로 꼽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미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이든 당선 확정이 된 이후에 달러 가치 약세 지속됐죠. 그래서 그 흐름도 비교적 이렇게 빨라진다. 원래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율 하락 속도는 좀 둔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바이든 당선 이후에는 그러한 관행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점도 유의해서 이렇게 보실 거로 보이는데요. 달러 인덱스로 보면은 대선 직전에 94.3에서
오늘 그 89레벨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도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장중간 때 1148원까지 이렇게 우리는 이제 미 대선이 11월 3일이니까 우리는 시간으로는 11월 4일이 되겠죠. 네. 장중간 때 1148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마감은 1140원대입니다는 지금은 1080원대로 이렇게 돼서 달러 투자자들이 가장 코로나 직후 그다음에 미국의 그 바이든 당선 이후에 가장 곤혹스러운 환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달러 투자자가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이렇게 급락한 부분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2단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달러 가치가 더 급락한 것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측 요인을 볼 때는 네. 항상 머큐리 요인, 이게 경제 펀더멘탈한 요인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지금 아직 경제 정책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바이든 정부가 당면한 경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을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달러 강세로 가져가느냐 달러 약세로 가져가느냐 판단이 되면 달러 약세로는 쇼포션을 짓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가치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마스 요인, 정책 요인이 중요하죠. 공화당의 강세냐 민주당의 약세냐 이 요인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 민주당보는 환전은 시장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시장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책 요인에 있어서는 대체로 보면 달러 그 약세가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이 마스적 측면, 정책적 요인이죠.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정부 때 냈던 후유증이 앞으로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경제 펀더멘털에서 굉장히 큰 이렇게 문제가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트럼프 정부 때 막 써가지고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작년 연말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예산화도 일주일 정도에 이렇게 연장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셧다운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과 같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미국에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바이든 정부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주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당이 경기 부양책이 높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 공화당이었었죠. 지금도 뭐 공화당이죠. 아직 정부가. 근데 야당인 민주당 바이든이 경기 부양책이 크다. 이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재정 적자라는 국가 채무가 아주 꼭대기에 찬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사실 시장에 이리저리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조적 요인에서 경기 부양책을 더 추진한다면 지금 증세할 수 있느냐 코로나 사태 때 그러면 적자 부채 발행하죠. 그러면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더 증대한다 하는 이 측면에서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된다 하는 측면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책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큐리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머큐리는 경제 펀더멘탈 측면이다. 1월 20일부터 바이든 정부가 무슨 경제 현안을 풀어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4가지 현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경기 부양을 시켜야죠. 경기 부양. 그래서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경기 부양을 주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하위 계층들이 민주당 텃밭이니까 중하위 계층들의 고용 창출, 영구적 실업이라든가 이런 거 정책 당국이 담당해야지 시장 메커니즘에서 경기 회복되더라도 고용이 창출될 경우는 바이든 정부가 담당해줘야죠. 그리고 K자 양구조 똑같은 각도입니다. 이런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자산분의 거품을 좀 해소해야 된다는 측면이죠. 이런 거를 이렇게 머큐리적인 층, 펀더멘탈 측면에서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이 만약에 미국의 제닛 앨런 같은 경제 컨트롤 타워다. 저런 4가지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뭐든지 풀어야죠. 풀어야죠. 재정 정책에서 재정 적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요. 국가 채무가 문제가 됐습니까? 저런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재정 적자 문제, 국가 채무 문제와 관계없이 사실상 뭐냐 재정 지출을 증대해야죠. 그래서 대규모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도 풀어야죠. 그래서 2023년까지 미국의 인플레 문제가 봉착된다 하더라도 기존금리는 2023년까지 가고 물가 문제가 봉착되더라도 평균 물가제를 도입한 거죠. 네. 자, 지금까지 목표 밑으로 2% 밑으로 됐죠. 이제 올해부터는 2% 이상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마이타리 스트리트에게는 이렇게 통화준칙, 마이타리 룰대로 한다면 목표선을 이렇게 인플레가 높아졌을 땐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룰에 의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겠죠. 네. 실물 경제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지난 2년 동안 물가는 목표선 하락됐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 2014년까지 물가 목표선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통화 정책 완화는
긴축적으로 출구절자로 조정하지 않겠다 하는 이 대목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마스적인 측면에서 구조인이 갖고 있는 사업은 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저런 문제를 풀어간다. 특히 초기 때는 고용 창출을 비롯해서 경기 회복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는 완화시킨다. 달러 약세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지 않다 하더라도 바이든 당선 이후에 2단계로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됐던 요인이다. 이것이 미국 측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달러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미국 정부가 혹여나 임의적으로라도 인위적으로 어떻게든 달러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마스적 측면에서 달러 약세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강세로 돌리지 않는다. 네. 펀더멘탈 측면에서 머큐리적인 측면에서도 달러 약세가 된다. 이러면 일부 달러 투자가들이 또 은행 PB의 권고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달러를 살았던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달러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밖에 없죠. 네. 인위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왜 인위적으로 부각되느냐 하면 지금은 미국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달러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누차에 말씀드린 트래픈 딜레마에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트래픈 딜레마라는 것은 세계에서 보면 중심통화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사실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돈을 회수해야죠. 근데 코로나 특이한 사건 때문에 또 트럼프라는 특이한 사람 때문에 사실 돈 풀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에서 돈과 연결되는 재정 지출 사이드에서 이렇게 풀다 보니까 결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 유동성을 축소해야 되는데 더 풀어지고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트래픈 굴러다. 자, 그러면 구조적인 요인에서 시장 자체로 달러가 가치가 부양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어줘야죠. 그게 아마 90년대 중반 이후에 루빈 독트린이다. 최근에 나오는 루빈 독트린, 제2의 루빈 독트린 얘기가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조정한 게 우리가 프라자 협정이 있고 그때는 엔화 강세를 주도했죠. 달러 약세. 1980년대 쌍둥이 적자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일본 경제가 무너지는 상태에서 엔달러 환율이 그때는 대일 무역 적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이렇게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엔고를 미국 입장에선 달러 약세를 주도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일본 경제가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면 미국의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역적인 측면에서 일본 시장이 무너져서 미국의 수출 감소하는 게 더 크냐? 아니면 엔화 강세를 지속시켜서 대일무역적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엔화 강세에서 경쟁력이 뭐냐? 경쟁력이 미국 측 입장에서는 경쟁력 개선에 따라서 대일 수출 증가하는 게 크냐? 은 경기가 거꾸로져서 미국의 수출이 감소하는 것이 엔화 강세에서 달러 약세에 따라서 미국이 대일 수출 증가하는 것보다 큰 거죠. 교육 증가에서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때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강세를 유도하는 게 엔화 강세를 풀어버리는 엔화 약세를 유도해서 일본의 경제를 숨통시키게 해서 대일 수출을 증대시키는 이게 루빈 독트린이죠. 그때 엔달러 환율이 79에서 정확히는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1995년 이렇게 95년 4월 이렇게 19일 날 정확하게 11시 8분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을 대우경제부에서 기억하거든요. 근데 11시 8분입니다. 정확하게 11시 8분에 들어갔습니다. 80엔 붕괴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148엔까지 갔다. 이게 이제 지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시장 구조적으로 달러 가치를 부양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인위적으로 제2의 루빈 독트린이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누차에 말씀드리는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협약은 어그리먼트는 협상 파트너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일본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죠. 네. 그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우월적 관계죠. 미국의 입장이 좌우되는 거죠. 루빈 독트린 미국의 입장대로 좌우되는 거죠. 합의해 안에 다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냐? 파트너가 대일무역적자라 대중무역적자죠. 근데 대중무역적자는 체제도 다르고 경제 패권도 다투면 이런 국가죠. 그래서 일부에서 인위적으로 가치를 부양하기 위한 제2의 루빈 독트린. 이건 저는 지금의 이렇게 제닛 앨런이 이걸 담당할 걸 보기 때문에 앨런 독트린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앨런 독트린은 사실상 어렵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루빈 독트린에 해당돼서 1월 1일부터 경제 컨트롤 타워고 환율과 관련돼서는 페드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환율 관련해서는 주무부가 재무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 앨런이 이런 것을 창출시킬 수 있는 측면이냐 하는 측면에서 1990년대에 빌 클린턴 시대 재무장관을 했던 로버트 루빈에 대비해서 제2의 루빈 독트린에 해당되는 앨런 독트린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니 옐런 이제 새로운 재무부 장관은 환율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환율 정책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재무장관 입장에선 재정정책 사이드가 주무부서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토요정책도 간장할 겁니다. 네. 근데 독립성 원칙에서 제롬 파월을 존중하겠죠.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제니 옐런이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에 상당히 신뢰를 많이 받는 게 바이든 대통령은 옛날에 그런 얘기하죠. 전 앵커 그때 태어나시기 전일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학생을 운동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군사정권 시절에 해서 전두환 대통령 정부 시절에 사실은 그 전 대통령은 이렇게 그냥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 합장에서는 어쨌거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존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위해줘야 된다는 네네. 입장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시각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란 통수권자 때문에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존경을 해줘야 된다 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또 게시판에 또 이렇게 나올까봐 제가 그런 전직 의식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줘야 된다. 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좋게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은 자 나는 군사뿐이 모른다. 경제는 뭐냐?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다. 네. 이게 이제 무슨 랭균 사태 때 돌아가신 아주 우리나라의 훌륭한 경제학자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데서 그때 당시에 서민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았던 이런 정부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거든요. 네. 왜 바이든 정부가 그러냐? 나는 상원의원으로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경제는 모른다. 제니 옐런 당신이 맡겨달라. 다른 군사 문제도 그렇게 그게 신뢰를 받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쨌거나 현장 경험이 풍족한 사람이 맡아야 전문가에게 됩니다. 맡겨라. 전문가에 맡기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정책과 함께 환율 정책이 되는데요. 아마 환율 정책 관련해서는 한동안 잊어버리셨죠? 환율 보고서 올해 많이 얘기 나올 겁니다. 많이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홍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경제 수장을 맡아가셔야겠죠. 지금 어떻게 교체할 수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권력이 교체하는데요. 사실 이런 시대에서 보면 한동안 잊어졌던 환율 보고서 내용에 어떤 쪽으로 미 재무부가 담을 것이냐 하는 내용도 굉장히 오래 환율과 관련되고 우리의 외환 정책과 관련되고 기업들을 풀어준다는 관점에서 또 외국인의 국내 증시의 자금 동향 관련해서 환율 보고서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칙으로 돌아선다. 민중은 달러도 시장에 맡겨놓은 것 같지만 환율 보고서 원칙으로 돌아선다. 원칙은 뭐냐? 두 가지죠. 시기 지키고 그다음에 환율 심층 대상국이라든가 관찰자 대상국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기 지키고 원칙으로 그게 뭐냐? 다시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4월 15일 대체로 지키는 시기가 돌아간다. 그리고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첫 환율 보고서는 4월 15일 전후에서 밝힐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환율 보고서가 이렇게 발표되려면 무역이라든가 이런 장벽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잊었던 3월 말에 미국의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 이렇게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라든가 그다음에 지적재산과 관련된 스페셜 301조 보고서 이런 것도 시기가 지켜져 트럼프 정부 때 이렇게 잊어졌던 이런 내용들이 바이든 정부 시절에 다 복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지키와 함께 원칙도 지켜진다. 중국이 한 단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저 미워. 그래서 원칙은 저거 뭐냐 하나만 중국은요 우리보다 더 여건이 개선돼 있습니다. 네. 대무무역 흑자 200억 달러만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환율 조작에 물론 해제가 됐지만 환율 조작에 걸릴 수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는 환율 관찰 대상국이자 환율 관찰 대상국도 포함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원칙을 지켜놓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칙도 지킨다. 세 가지 원칙, 베넷, 해치, 카퍼 원칙 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바이든 정부 이렇게 바이든 당선된 이후에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약화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이렇게 발표했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요건, 대미 흑자 200 달러, 경상수지 GDP 대비해서 이렇게 2% 이상 이것이 룰에 걸려가지고 사실상 환율 감시 대상국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디지털 통화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외환 시장에서 이 디지털 커런시가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올해 그 환율 시장을 보시면서 네. 뉴노멀 새로운 환경이 닥치는 새로운 변수가 닥치는 변수들을 또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에서 1940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 그 다음에 스미스소니언 체제, 킹스턴 체제 해서 1976년 시장의 여건에 맡긴다 하는 이런 체제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는 법화에 의한 1972년까지 금의 태안성을 보장된 실물화폐와 법화가 결부되어 있는 체에서 자 1976년대에서부터는 완전히 법화에 의한 환율 교환 비율로 바뀐 체제가 지금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디지털 컨택 시대가 돌아됨에 따라서 경제활동이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온라인, 모바일로 가다 보니까 거기 결제 시스템이 바뀌는 체제도 이렇게 기업을 입장에서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여전히 이렇게 거기에 주력하는데요. 부동산 우리나라 문제죠.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올라간 강남 부동산도 우리가 올라간 상태는 아닙니다. 변 장관의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렇게 돈이 많고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범세계적인 현상인데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뭐냐 과거에 비해서 올랐다고 해서 그 투기를 하느냐 잘못된 거죠. 우리가 뭐 집값이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올라갔습니까? 평균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중간에 해당될 겁니다. 네. 아마 그것도 강남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지역을 따져서 그럴 겁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을 갖고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자 정부가 주력했다고 해서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주력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홍남기 부총리를 얼굴을 밝게 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외환시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또 국제금리 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잘 오고 계시지만 또 왜 부동산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어제 홍남기 부총리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환한 얼굴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람이 저와 개별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한국 주식을 가장 주목하지 않습니까? 어제 코스피 3천 갔지 않습니까? 3천 근접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개별적 성향과 관계없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디지털 통화 시대가 전개되는 것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디지털 통화 시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통화 체제, 디지털 통화 시대를 가면 오프라인 상에 그동안 중심통화로 왔던 달러 문제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통화 체제가 변경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올해 디지털 통화 시대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중국이 디지털 위안을 지금 홍콩까지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전부 주식 쪽에 갔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도 디지털 유로, 그다음에 일본도 디지털 엔화 올해 다 도입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디지털 원화를 네. 시범은행. 아이고 이게 우리가 제가 좀 대화 환경에 주도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디지털 원화 시범은행이 무슨 이 이주열 총재께서도 좀 인식을 좀 빨리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도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가서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도 사실 어제 그 큰 프로 떨어지다가 13% 떨어지다가 6% 반등해서 오늘도 다시 정상을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과는 보완적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열리고 있는 전미경제학회에서 보면 종전의 학자들도 이게 반비례 관계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통화 시대가 되면 비트코인 가상화 떨어진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올 초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하는 이런 자문사에 가서 그거에 좀 반대적인 입장을 좀 보완적 관계로 좀 입장을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관련된 종목을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쪽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전미경제학들 세계적인 석학들도 비트코인의 부정적 시각, 디지털 통화에서 부정적 시각가 지금 긍정적으로 시각으로 많이 되고 오늘 JP모건도 시드뱅크처럼 31만 달러 가는 게 아니라 JP모건이 한 14만 달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도 많이 바뀌고 있다. 보완적 관계로 바뀌고 있다 하는 이 문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상화폐와 디지털 통화 시대 되면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중심 통화를 갖고 있던 이거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믿음은 약화된다는 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또 한 차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요인뿐만이 아니라 중국 측 요인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시간이 다 해서 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 어제 말씀드렸겠죠. 중국이 가장 날라가죠. 그렇죠. 작년에 V자 반등하고 올해는 한 8%, 이 9%까지 나와요. 연초 들어서. 네, 더 9%, 올라갔네요. 더 올라가네요. 9%. 그래서 올해의 8%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코로나 사태 이전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올해의 작년에 10월에 결정됐던 중개 성장 전략 47년 만에 성장 전략을 받게 됐죠. 고도 성장, 그다음에 수출 지향 쪽에서 내수 위주 쌍순환 전략, 그다음에 홍색 공급망 전략 이렇게 내수 위주로 간다면 위안화 절상되는 게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위안화 환율인데 일단은 동저에서 여부와 관계없이 위안화는 올해 절상 쪽으로 가서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하락률을 작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그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동저화 개수를 얘기할 때는 네. 항상 기간을 중시해야 됩니다. 기간을. 우리가 보면 작년에 그 12월 달의 모습을 해서 원과 위안화의 그 동저화 개수 0.90 정도다 높아졌습니다. 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관계없이 언론에 뚝 두들기면 0.90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항상 이 동저화 개수의 트렌드, 개수는 트렌드를 봐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잔체 요인이라든가 빼서 트렌드를 봐야지 상관계수라는 건 그래야 되거든요. 일시적인 아웃라이어에 의해서 동저계수가 높은 건 그는 정상적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갖고 코로나 직후에 지금까지 원과 위안화 동저계수는 0.7조 비교적 높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위안화 요인만 따지겠습니다. 네. 스티브로치 1년 안에 30% 폭락된다. 작년에 이제 그랬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로이터 통신도 1년에 위안화 환율이 6.3 이하간 이게 6.3보다 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6.5도 깨지고 6.4도 해서 우리가 작년 말에 6.4도 더 갈까지 6위안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달러 6위안 그다음에 1,000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원 위안화 환율과 하고 위안화 동저계수만 따진다면 1,000원 정도는 이렇게 보시는 환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균 환율이 아니라 그 정도 환율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외환 시장에서 보면 위안화 환율과 원화 환율 간의 동저화 계수가 좀 약화되는 추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제 위안화가 사실상 그 가장 2005년 7월 달에 고정환율제 포기 이후에 가장 하루의 절상폭으로 사실 가장 절상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원달러 환율은 거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저화 계수가 많이 약화되는 걸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확실하게 위안화와 지지대 역할을 했던 부분이 약화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초기 단계에서는 어떠냐 원달러 환율의 어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쪽으로 나온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자 10시 반에 위안화 환율이 절상되는 곳을 고시해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1,080원 밑으로 떨어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환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시청자분이 이렇게 특히 기업 하시는 분이 오늘 회장님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데요. 그래서 손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자 환율은 작년에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예상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500원 간다 할 때 1,080원대도 자, 그 추세에서 두 자릿대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00원 밑으로 간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는데요. 항상 가면 갈수록 환율의 하락 속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하락 속도는 둔화된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 속도는 계속돼서 원화 절상 추세는 되지만 하락 속도는 둔화된다. 올해 염두에 두실 것은 환율 변동성이 상당히 강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잘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한국무역공사에서 제공하는 환율 변동 보험제 재원을 확정시켜준 거 지난해 네. 말에 나왔죠. 우리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건의했습니다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올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는 하락은 지속되는 속도는 둔화되는데 사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올해 외환시장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뒤쪽의 배경을 다시 한번 정 PD 좀 시간이 됐어도 이렇게 됐어도 3,000포인트는 이건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방송 전에 이 방송을 맡고 있으신 분이
두 분의 그 아주 에리트 정 PD가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방송에서 전체 코디네이션은 키 큰 그 PD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하거든요. 왜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대통령의 치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주가가 3,000포인트, 우리 경제 역사상 3,000포인트는요, 이거는 뭐냐, 39세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징성에 불구하고 네. 왜 이렇게 이걸 대통령의 치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면, 자,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누님이 말씀하는 동학개미의 힘이들이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국내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동학개미의 힘이 해가지고 주가가 3,000포인트 이상 되면 이거 뭐냐, 어떻게 투기로 봅니까? 한국 증시에 보면 그나마 분출구 착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대통령도 불에 터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는 주가라든가 기업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레벨 플래닝 필드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더 커지지 않습니까?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 좀 나눠서 높여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 박수를 치시는 모습, 오늘 3,000포인트 하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 그럴 리 없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오늘 주가 3,000포인트면 저는 대국민 다 막을 겁니다. 확실히 상징적인 일이긴 하니까요. 대국민 다 막을 겁니다. 네. 전직 대통령도 3,000포인트 취임에 연설했는데 그렇죠. 안 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안 됐지만 3,000포인트 하면 대국민 다 막을 겁니다. 그래서 좀 칭찬 좀 해주십사. 그리고 제발 이렇게 현 정부의 많은 스트레스를 풀고 그나마 이렇게 마지막에 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3,000포인트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심이 누굽니까? 중심이 기업들 아닙니까? 왜 국회의원분들 기업 두들기입니까? 기업들 좀 제발 좀 이제 우리도 친기업, 바이든 정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전부 기업이 나라야 세계적 경쟁력이 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분들 제발, 특히 여당 국회의원분들 제발 제발 좀 기업들 좀 우호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송경식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회 가서 제발 기업이 살아도록 해라. 네. 이렇게 하냐. 우리 밑에 국민들이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고용 창출이가 안 됩니다. 주식 투자 왜 합니까? 고용도 안 되고 집값은 높지. 그래서 그나마 거기 걸고 있는 게 증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좀 대통령께서 오늘 박수 치는 모습 상징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정말로 친의를 갖고 좀 박수를 좀 쳐주실 필요. 그래서 주역인 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기업적인 성향을 좀 바꾸실 필요를 네. 건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다소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계 대전망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대내외 외환 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함께 들어봤고요. 코스피 지수가 3천 시대를 하루빨리 열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